그 양심적인 일본의 한 시인이 그 고시생과 주시생을 발음하지 못하는 한인들에게 죽음을 애도하면서 당신들이 그 발음을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대신해서 해달라 그런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되게 가슴이 아프다. 일단 제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왜 귀국선인가 북송동이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귀국이란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걸 몰라서 딴 건 아니고요. 이 모순의 역사적 의미를 갖다가 밝히자는 의미가 이 영화 제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98%의 이 당시에 이 배를 탔던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제일한인들이 한 65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상당 부분이 이제 다시 돌아간 다음에 98%가 남쪽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영화에서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인데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정반대되는 곳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에 담겨있는 귀국이라는 말은 그런 역사, 이 역사가 갖고 있는 모순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고발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 정부와 일본 적십자 그리고 북한 조총련에는 이런 귀국이라는 개념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물론 이후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귀환이라는 말을 좀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명백하게 북한 쪽에서는 귀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귀국 사업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는 거고. 이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갔는데 59년부터 하시지 않을까지 그러니까 무려 187회의 배가 움직인 거예요, 사실은 이 북송선이. 근데 1830명의 일본의 차가 같이 움직인 거고요. 6,730명의 그러니까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 포함하면 일본 쫓자가 6,730명이에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을 북한에 보낼 거거든요.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언어를 피해서 자유주의 체제로 넘어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지만 고도로 발전된 일본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대로 억압된 북한 체제와 같은 사회주의로 이동한 제가 찾은 바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귀국이라는 개념을 좀 강조했던 거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저 정도 세대들은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이 만경봉호. 이 만경봉호가 대표적으로 북송선의 어떤 그 동일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거고요. 72년도에 건립됐고 이 만경봉호는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이 퇴역하는 만경봉호를 92년도에 김일성이 훈장을 수여할 정도로 이게 김일성 훈장이거든요. 김일성 그 봉훈훈장. 근데 배에다가 사실은 훈장을 수여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는 이 만경봉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 의미가 컸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이후에 92년도에 김일성의 80회 생일 때 새롭게 만경봉 92라는 이름의 배가 하나 만들어져요. 이게 대신 워낙 노후되기 했으니까 그 배를 대신한 건데 재미난 거는 이제 4천억 정도 돈을 걸어서 이 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결국은 우리 언제니까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선수단이라던가 그다음에 2000년도인가요? 연도는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부산 쪽으로 왔던 그 예술단 같이 왔던데도 다 이 배 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동쪽 우리 동해에서 벌어졌던 모든 비운의 역사를 다 간직하고 있는 배가 만경봉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한번 찾아봤더니 배는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었더라고요. 극장도 굉장히 다양한 거고요. 피규어도 일본에서 피규어도 나올 정도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가서 저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강화. 이게 샌프란시스코 강화 얘기가 말 그대로 일본이 전후에 자기네들의 이 이전에 1945년 이전까지의 모든 전의 책임을 청산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다 우리가 그동안 괴롭혔던 많은 이 동아시아의 나라들과 평화롭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지와에게 우리가 못 들어가 있죠. 우리가 못 들어가 있고, 물론 중국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문제로 못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데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은 사실상 모든 이후에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의 모든 정치 체제, 그 향후에 벌어졌던 모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비극적인 역사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이 북송 사건 다루는 데 있어서 또 그 이후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새롭게 짜여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새로운 체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리를 많이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이거예요. 국정이 상징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미군적 때만 하더라도 자료를 보니까 당시 메가더가 굉장히 아리까리한 정치를 펼쳤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는 우리 당시 조선인들을 일본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어떤 부분은 또 외국인들을 인정을 하고,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고, 생활보호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반대로 또 외국인으로 또 차별하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51년도에 체결이 되면서 공식적으로 어쨌든 제1한국인은 다 외국인으로 정리가 됐어요. 법적으로. 이후서부터 60만 명의 일본 사회에서 새로운 외국인이 탄생을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60만 명을 끌어안고 또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60만 명을 자기네들 편의를 위해서 일제시대를 다 데리고 오긴 했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건 어쨌든 이 당시에 제1한국의 70에서 80%가 거의 실직 상태였고요. 자료에 나오는 일본 측 자료에 이 수치가 지금 일본인들의 10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희생이 얼마나 곱지 않았을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오사카의 그 같은 지역인 이카리노 이 지역의 지금 그 기록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돼지 사육하는 장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당시에 제일 일본의 빈민청원의 상징 한 이카리노를 꺼내는 만큼 오사카에서 유명한 장소인데, 이 사진이 되게 재미난 게 이게 지금 악취가 나는 걸 막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제대로 이 오물 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똥오줌 이런 것들이 가지고 제대로 하수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개인이 했나 봐요. 돈을 주고 이렇게 모아갖고. 그래서 그 상징적인 어떤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그만큼 이제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이 안에서 또 그러니까 조총련을 중심으로 한 좌익과 민단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굉장히 분열되면서 어떤 이념에 대한 어떤 그런 대립 부분이 심했던 거예요. 이 사진은 조금 그 이후에 나온 사진이지만 영주권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아마도 이 영주권 문제 가지고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사카의 이카리노의 사진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그냥 우리 한국의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입니다. 저는 제1교포 이 제1한의 북송 사건에 있어서 일본에 저지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실수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준비된 기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95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본에서 후생사업을 통해 경찰하고 같이 대대적인 단속이 나와요. 근데 단속의 이유가 이게 이제 아사히 신문 당시 56년도 신문에서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상당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모든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잘 사는 사람이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것이 당시에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이카이노 거리에 이카이노 지역과 유사한 이건 도쿄에 있는 지역의 이 제일 한인 총인데 50년대 이곳에 이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일본 경찰을 동원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8만 1,000명이 기초생활보호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24억 엔의 어떤 생활보호 지원금의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중립적 입장에서 어쨌든 객관적 자료만 놓고 봤을 때 한국전쟁으로 피크를 치면서 전쟁 특수를 누렸던 일본이 전쟁이 생각보다 일본 입장에서 빨리 끝나면서 55년, 55, 56, 57이 들어가면서 자료를 보니까 좀 불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의 특수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저임금 이 노동자들은 그동안에 이제 제일 한인들 중심으로 이 전쟁 특수의 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곳으로 많이 고용이 됐다가 일순간에 다 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로 인해 갖고 일본 사회가 갑자기 경제화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경제적으로 들었고 24억엔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만큼 가치가 되는지 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뭐 적지 않은 액수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런 배경으로 56년도에 이제 후생생의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일본 사회의 제1한인들의 역할들이 전혀 줄어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됐다는 게 저는 이 사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기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속된 말로 메이드 한다는 거. 그 본격적으로는 이제 뭐 56, 57, 58로 넘어가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미 이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강화도에서 사인하는 장면인데 제1조선인을 한꺼번에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일본 정부에 달라. 이게 GHQ 미군 정에게 요청했던 그 자료거든요. 49년도 객관적 자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인데요. 52년도에 요시다 내각이 새롭게 이제 내각을 이제 구성하면서 이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 기본적인 컨셉이 49년, 50년대 초반에 이 일본의 책략 정치인들에 의해서 구상됐던 제1한인들에 대한 송환에 대한 이야기가 56, 7, 8, 9로 넘어가면서도 똑같은 프레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너무 흡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구성하고 잘 보여주는 것도 좀 재밌고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이 사람은 이제 오카자키 가스와는 당시 50년대 관방장관이었는데 결국은 그래서 강제송환만이 단다. 그게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상관없다. 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남이 됐든 북이 됐든 상관없다. 어쨌든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 숫자는 적어도 지금 있는 제1한인들의 6분의 1 정도가 돼야 된다. 사실 6분의 1이면 65만 명을 잡았을 때도 9만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걸 일시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기획자가 여러분도 잘 아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기시루스케. 이 사람이 아베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그러니까 아베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사진을 찾은 이유는 이 흐름이 사실은 지금 아베의 기본적인 그 대한 외교 정책과 굉장히 상당히 흡사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서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시키고 주변국들을 좀 배제하는, 특히 한국을 배제하는, 이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역사적 사건을 좀 더 길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1951년도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서부터 쭉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제1국 북송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걸 찾는 것도 이 다큐멘터리가 갖고 있는 재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일본 자료 보니까 효와의 요괴라고 불릴 정도로 하여튼 굉장히 이상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요거는 이제 아이젠하고 위안보제 이제 체결하는 개정할 때 그런 상황이고 결국 다 성공하죠. 이 기시 이미 이전에 요시다 내각서부터 추진해 왔던 그리고 기시에 의해서 정점을 찍었던 미일 안보 조약이 다 체결이 되면서 결국은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다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일본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모든 것들은 이 사람들이 만든 거죠.